제 이름은 최유진입니다. 저는 호위사령부 의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간호장교였어요.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닫혀 있었어요. 그 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안을 봤습니다. 수술대 위에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아니라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1개였어요. 그리고 저를 그곳에 데려온 사람도 그 번호 중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저를 그곳에 데려왔는지, 그리고 제가 왜 살아서 여기 있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함경북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게 직업이었어요. 새벽이면 아버지는 소리 없이 일어나셨습니다. 군화끈을 묶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어요. 하지만 잠든 척했습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아버지 등을 바라보는 그 표정을 보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표정은 늘 같았습니다. 걱정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얼굴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새벽 문을 나서는 걸 지켜봐야 하는 사람의 얼굴. 저는 그 표정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왕진 가방은 가죽이었습니다. 갈색 가죽인데 너무 오래돼서 검게 변한 가방이요. 무게가 3.2kg이었어요. 제가 10살 때 한번 들어봤거든요. 한 손으로는 들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겨우 들었는데 바닥에서 10cm밖에 못 올렸어요. 아버지는 그걸 매일 한 손으로 들고 나가셨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문을 나서셨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은요. 어머니는 항상 감자를 삶아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감자 3개에 소금 한 꼬집, 신문지로 감싸서 보자기에 넣어주셨습니다. 도시락을 건네면서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하셨어요. 다 먹고 오라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이면 감자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환자한테 줬다고 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를 안 드시고 가져오신 거라는 걸요. 그 하나를 저한테 주시려고요. 저는 그 감자를 먹으면서 매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배가 고프셨을 거라고. 그런데 감자를 돌려드리면 아버지가 속상해하실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다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요. 손이 떨리지 않는 사람. 아무리 추운 새벽에도 문을 나설 수 있는 사람. 왕진 가방을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사람. 14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마을 인민병원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갔고 저도 따라갔어요. 아버지는 할머니의 맥을 짚으시면서 저한테 수건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수건을 건네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세게 잡으신 게 아니라 가볍게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떨리면 안 돼. 내 손에 사람이 달려있으니까. 할머니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결심했어요. 나도 사람을 살리는 손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군 간호장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장에 가는 길에 아버지가 따라오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만 같이 걸으셨어요. 버스가 오자 아버지가 돌아서셨습니다. 돌아서는 아버지의 등이 왕진 가방보다 더 작아 보이던 날이었습니다. 합격 통보가 왔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우셨습니다. 소리 없이요.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숙이신 채로 한참을 계셨어요. 어머니가 왜 울어요 하셨는데 아버지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기쁨의 눈물인 줄 알았습니다. 딸이 간호장교가 됐으니까요. 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그때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호위사령부가 어떤 곳인지,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 배치 통보가 온 건 합격하고 사흘 뒤였습니다.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 한 장이었어요. 호위사령부 의무실. 그 네 글자가 뭘 뜻하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더니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셨어요. 붉은 직인 위에 아버지의 손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오래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왕진 가방을 한 손으로 드시던 그 손이요. 3.2kg을 매일 들던 그 손이 종이 한 장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물어봤어야 했어요. 아버지, 왜 손이 떨리세요? 그 한마디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어요. 기뻤거든요. 평양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설레었거든요. 그게 제가 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마지막 질문이 됐습니다. 평양은 처음이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기차를 2번 갈아탔어요. 1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너무 떨려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평양역에 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함경북도의 공기는 흙냄새가 났어요. 감자밭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냄새요. 평양의 공기는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호위사령부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3번 받았어요. 신분증, 배치 통보서, 그리고 얼굴 대조. 3번째 확인할 때 경비병이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흰 가운을 입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군복이 아니라 흰 가운이요. 의무실에서는 군인이 아니라 의료 인력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옷만 바뀌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운을 입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거워졌어요. 가운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라 가운을 입으면 해야 하는 것들이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복도가 너무 조용했어요. 병원이라면 환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기침 소리라도, 슬리퍼 소리라도, 주사 바늘 떨어지는 소리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제 군화 소리만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어요. 그 울림이 복도 끝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의무실 문을 열었을 때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5살 위쯤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저보다 조금 작았고 어깨가 좁았어요. 그런데 서 있는 자세가 단단했습니다. 오래 서본 사람의 자세였어요. 정난 선배였습니다. 선배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보더니 손 좀 봐도 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배가 제 손바닥을 펴서 들여다봤어요. 손가락 끝을 하나씩 눌러보셨습니다.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요. 그리고 손등을 뒤집어 핏줄을 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떨리지 않네. 그 한마디가 첫인사였습니다. 악수도 아니고 자기소개도 아닌 제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확인. 그게 이곳에서의 첫 번째 대화였어요. 선배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서랍이었어요. 안에 거즈와 소독약 사이에 작은 가위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수술용 가위였어요. 선배가 그 가위를 꺼내서 2 손으로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47g. 나중에 저울에 올려봤습니다. 선배가 말했어요. 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야. 절대 떨리면 안 돼. 아버지가 14살 때 하신 말과 같았습니다. 떨리면 안 된다는 말. 그 말을 이곳에서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가위를 가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47g이 주머니에서 찰랑거렸어요. 걸을 때마다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작은 무게였지만 그게 있다는 걸 하루 종일 느낄 수 있었어요. 첫날은 의무실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약품 보관실, 소독실, 대기실, 상담실. 방이 6개였어요. 전부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열쇠는 정난 선배만 갖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당직실에서 눈을 감으려는데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철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무거운 금속이 콘크리트에 끌리는 소리. 이가 시린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저는 당직실 문을 살짝 열고 내다봤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낮에 본 6개 방에는 포함되지 않은 문이었습니다. 자물쇠가 2개 달려 있었어요. 낮에는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어요. 형광등 빛과는 달랐습니다. 수술실 무형등 빛 같은 하얗고 날카로운 빛이요. 누군가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만 들렸어요. 군화가 아니라 실내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난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문이 뭐예요? 선배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웃고 있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한순간 차가워졌어요. 그 변화가 너무 빨라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거기는 가면 안 돼.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문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열려 있었어요. 호위사령부 의무실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던 병원은 아니었어요. 함경북도 인민병원에서는 아침부터 환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기침하는 사람, 다리를 절뚝이는 사람, 아이를 안고 온 어머니들. 소리가 있었어요. 냄새가 있었어요. 사람 사는 냄새가요. 이곳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환자가 줄을 서지 않았어요. 진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오면 움직이는 거였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정난 선배가 먼저 받으셨습니다. 선배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가면 간단한 진료, 입술이 굳어지면 그 이상의 무언가. 환자는 전부 고위 간부였습니다. 별이 달린 사람들이요. 들어올 때 경호원이 먼저 들어왔고 문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약을 조제하고 간단한 처치를 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혈압계를 팔뚝에 감을 때 그 사람들의 팔이 얼마나 두꺼운지 느꼈습니다. 잘 먹은 사람의 팔이었어요. 함경북도에서는 보기 힘든 팔뚝이었습니다. 저는 그 팔뚝에 혈압계를 감으면서 감자 3개로 하루를 버티던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이상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을 작성하자마자 회수됐어요. 제 손을 떠나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릅니다. 기록함에 넣어두면 다음에 보면 비어 있었어요. 정난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기록을 왜 바로 가져가요? 선배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기서는 기억도 기록도 남기면 안 돼. 내 머릿속에 있는 것도 기록이야. 그것도 남기면 안 돼.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선배가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웃음이 눈까지 가지 않았어요. 입만 웃고 있었습니다. 선배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손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주사를 놓을 때 환자가 아픈 줄 모를 정도였어요. 바늘이 피부에 들어가는 각도를 0.5도 단위로 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선배 옆에서 기술을 배웠어요. 소독하는 순서, 알코올 솜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원을 그리며 닦는 것, 봉합하는 각도, 피부 표면에서 정확히 45도로 들어가는 것, 약품을 섞는 비율, 0.1ml 차이가 효과를 바꾸는 것. 선배가 가르쳐 주는 건 전부 정확했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끔 선배의 눈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약을 조제하다가 멈추고 복도 끝 방향을 바라보셨어요. 3초, 길면 5초,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3초가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거기는 가면 안 되라는 말이 아직 귀에 남아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당직실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펜을 잡고 첫 줄을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외부 연락 금지. 편지도요 하고 물었더니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규칙을 말하는 거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종이를 찢었어요. 아버지라고 쓴 글자가 반으로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찢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더군요. 의무실 전체에 울린 것 같았어요. 며칠 뒤 후방에서 온 보급 담당이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귓속말로 말해줬습니다. 내 어머니가 아프시다더라. 그게 전부였어요. 어떻게 아프신지, 얼마나 아프신지, 어디가 아프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전화기는 의무실에 한 대 있었지만 걸 수 있는 번호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선 번호 3개뿐이었어요. 함경북도 우리 집 번호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감자 도시락을 싸주시던 어머니의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소금 한 꼬집을 뿌리시던 그 손이요. 그 손이 지금 어디가 아프신 건지 천장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당직실 벽이 얇았거든요.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덮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눈물이 멈추고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난 선배였습니다. 선배는 복도 끝쪽에서 오고 있었어요. 그 문이 있는 방향에서요. 걸음이 느렸습니다. 평소 선배의 걸음은 빠르고 정확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무언가를 끌고 오는 것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추셨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선배의 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었던 건지 잠을 못 잔 건지 선배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순간 선배의 가운 소매가 보였어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왼쪽 소매, 손목 위쪽, 직경 2cm쯤 되는 얼룩이었어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붉은 빛이 젖어 있었어요. 그날은 수술이 없었습니다. 간부 진료도 없었어요. 약품 조제만 했던 날이었거든요. 수술실에 간 적이 없는 날인데 선배 소매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어보지 못했어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느낌이 확실했어요.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가운 주머니 속 가위를 만졌습니다. 47g. 매일 느끼던 그 무게가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난 선배가 제게 가위를 건넨 날, 사람을 살리는 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선배의 소매에 묻은 피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새벽 당직이었습니다. 의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정난 선배는 야간 교대를 마치고 당직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복도에는 저 하나뿐이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이 시간이면 경비 교대가 이루어져요. 경비병이 초소로 이동하는 동안 복도가 완전히 비는 시간이 딱 7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3달 동안 지켜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 7분 동안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군화를 벗고 양말 차림으로 걸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복도 끝에 그 문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자물쇠가 2개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는 하나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도 완전히 잠기지 않은 상태였어요. 누군가 나가면서 제대로 안 잠근 거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손잡이가 손바닥에 차갑게 닿았어요.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3초를 멈췄어요.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3초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천장에 비상등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붉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로 방의 윤곽이 보였어요. 수술실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수술대가 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대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 표면에 자국이 있었어요. 사람이 누웠던 자국, 체온이 남긴 얼룩 같은 것이 스테인리스 위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대 옆에 기구 트레이가 있었어요. 메스, 겸자, 봉합 바늘, 전부 세척되어 있었지만 트레이 가장자리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닦이지 않은 핏자국이요. 갈색으로 마른 상태였어요. 그리고 벽을 봤습니다. 벽에 목록이 붙어 있었어요. A사 용지 크기의 종이가 벽에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줄이 그어져 있었고 그 줄 위에 무언가가 적혀 있었어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번호였어요. 903, 1115, 1208, 1322 그런 식이었습니다. 앞 2자리는 뭔지 모르겠고 뒤 2자리도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번호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번호 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가로로 한 줄, 지우개로 지운 게 아니라 펜으로 그은 줄이었어요. 빨간 줄이 그어진 번호가 3개 있었습니다. 나머지 번호는 8개, 합치면 11개였어요. 11개. 저는 그 숫자를 세면서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면 안 되라고 하셨고 정난 선배도 떨리면 안 되라고 하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빨간 줄이 뭘 뜻하는지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빨간 줄은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목록에 없다는 뜻이요. 방 구석에 서류함이 있었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열어봤더니 안에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파일 표지에도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어요. 한 파일을 꺼내서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20살 전후로 보였어요.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키, 몸무게, 혈액형, 그리고 선발일이라는 항목. 이름 대신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파일이 서류함 가장자리에 부딪혔어요. 쇠가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3초를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양말 바닥이 콘크리트의 차가움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추운 줄 몰랐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있었거든요. 당직실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운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냈어요. 47g.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난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선배, 그 방에 수술대가 있던데 거기서 무슨 수술을 해요? 선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0.5초. 그리고 바로 돌아왔어요. 넌 몰라도 되는 거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전에는 차가운 경고였는데 이번에는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부탁이요. 제발 묻지 말라는 부탁. 그 주에 동기 간호장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김혜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저보다 한 달 먼저 배치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점호에 나오지 않았어요. 상관에게 물었더니 전출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전출이면 인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짐을 싸는 것도 봐야 하고 적어도 나간다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있다가 점심에 없었어요. 혜진이의 사물함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진 한 장도, 양말 한 짝도요. 사물함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쓰지 않은 것처럼요. 그리고 의무실 근무 명단을 봤습니다. 혜진이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지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사라진 동기의 사물함을 열었을 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도요. 비밀 수술실을 본 뒤에도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 7시 반에 점호, 8시부터 의무실 근무, 고위 간부들이 오면 혈압을 재고 약을 조제하고 간단한 처치를 했어요. 밴드를 붙이고 소독을 하고 혈액 검사 결과지를 정리했습니다. 매일 똑같았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움직이고 전화벨이 안 울리면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길었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는 이곳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살아남으려는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복도에 CCTV가 7대 있었습니다. 3대는 의무실 앞, 2대는 복도 중간, 2대는 복도 끝 그 문 앞이었어요. 그 문 앞에만 2대가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경비 교대는 새벽 3시,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 4번이었어요. 교대 시간에 경비병이 이동하면서 복도가 완전히 비는 시간이 딱 7분. 이미 한 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는 놀라웠어요. 쌀밥이 나왔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쌀밥을 명절에만 먹었어요. 이곳에서는 매일 나왔습니다. 고기국에 계란 반찬, 김치 3종류. 가끔 과일도 나왔어요. 사과를 본 건 이곳에 와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밥을 먹을 때마다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숟가락을 들 때마다 수술실 벽에 붙어있던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11개의 번호, 빨간 줄이 그어진 3개의 번호. 쌀밥을 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밥을 먹는 대가가 뭘까? 이 풍성한 식사가 공짜일 리가 없잖아요. 함경북도에서 감자 3개로 하루를 버티던 제가 여기서 쌀밥을 먹고 있다는 건 뭔가를 주고받는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주는 건 침묵이었어요. 본 것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쌀밥의 대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정난 선배가 들어오셨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선배도 쌀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밥을 한참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안 드세요? 하고 물었더니 선배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먹으면서 가끔 생각해. 이 밥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당에도 CCTV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에 나왔는데 당직실 옆 세탁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를 죽이고 있었지만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난 선배였어요. 세탁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가운 위에 눈물 자국 두 번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면 선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우는 걸 봤다는 사실 자체가 이곳에서는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돌아서려는데 선배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선배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 코끝이 빨갛고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물어뜯은 것 같았습니다. 선배가 일어나서 제 쪽으로 왔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선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요. 선배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얼음 같았어요. 세탁실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손가락 끝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선배가 한마디 했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그 말투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부탁도 아니었어요. 유언 같았습니다. 이미 늦은 사람이 아직 늦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말, 그런 종류의 말이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배가 손을 놓고 당직실로 돌아갔어요. 발소리가 복도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세탁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배의 손에서 느꼈던 차가움이 제 손바닥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감각이 한참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가위를 꺼내 만졌습니다. 가위는 따뜻했어요. 제 체온이 옮겨간 거였습니다. 선배의 손은 얼음이었는데 선배가 준 가위는 따뜻했어요. 그 대비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긴급 호출이 온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전화벨이 의무실에 울렸어요. 당직이었던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의무실, 보조 인원 즉시 투입.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복도 끝.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도 끝. 그 세 글자가 전부였어요. 가운을 입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새벽 4시의 복도는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꺼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직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물쇠 2개가 모두 풀려 있었어요. 안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술실 무영등 빛. 하얗고 날카로운 빛이요.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무영등이 수술대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온도가 18도였어요. 들어가는 순간 피부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술대 위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20살이 될까 말까 한 얼굴이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취된 상태였어요. 그 여자의 오른쪽 손목에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환자 확인 팔찌요. 그런데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407. 벽에서 봤던 것과 같은 형식이었어요. 앞 2자리, 뒤 2자리.
이 여자의 이름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번호만 있었어요. 수술실에 다른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한 명은 수술 가운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가운을 입은 사람이 저를 보고 말했어요. 보조해.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뭘 보조하라는 건지 설명이 없었어요. 저는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장갑을 끼고 기구를 건넸어요. 메스를 건네고 거즈를 교체하고 흡인기를 잡았습니다. 수술은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수술의 종류가 뭐였는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는 종류의 것이었어요. 진료 기록부에 남지 않는 수술, 이름 대신 번호가 적힌 사람에게 행해지는 수술, 수술이 끝난 뒤 마스크를 쓴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이 차가웠어요. 오늘 본 것은 없었던 일이야.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종류의 명령.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갑을 벗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떨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선배도 떨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순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장갑 안쪽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수술실을 나서려는데 벽에 붙은 목록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11개의 번호, 빨간 줄이 그어진 번호 3개. 그런데 이번에는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였어요. 빨간 줄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요. 연필로 쓴 것 같았어요. 잉크가 아니라 연필이요. 지울 수 있게. 빨간 줄이 그어진 번호 중 하나의 날짜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 날짜였습니다. 어제 누군가가 이 목록에서 사라졌다는 뜻이었어요. 어제 이 수술대 위에 누군가가 있었고 오늘 그 번호 위에 빨간 줄이 그어진 거였습니다. 수술실 문을 나서면서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18도의 수술실보다 복도의 공기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그 안이 차가웠다는 거였어요. 온도가 아니라 공기 자체가요. 당직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가운을 벗지 못했습니다. 가운에 수술실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다른 냄새, 피 냄새요. 가위를 꺼냈습니다. 47g. 이 가위를 준 사람은 정난 선배였어요. 선배는 그 방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가면 안 되라고 했으니까요. 선배는 알면서도 매일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알게 됐어요. 빨간 줄이 그어진 번호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였어요. 비밀 수술에 보조로 들어간 뒤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감시였어요. 전에는 의무실에서 복도까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갔고 식당도 혼자 갔어요. 수술 다음 날부터 복도에 나가면 경비병이 따라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어요. 화장실이라고 대답하면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외출 금지는 이전부터였지만 이제는 통화도 금지됐어요. 의무실 전화기에 잠금이 걸렸습니다. 내선 번호 3개도 쓸 수 없게 됐어요. 식사도 따로 하게 됐습니다. 식당이 아니라 의무실 안에서 먹으라고 했어요. 트레이를 가져다 줬습니다. 쌀밥은 여전히 나왔어요. 하지만 혼자 먹는 쌀밥은 맛이 다르더군요. 씹히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난 선배와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선배는 여전히 의무실에 있었지만 저와 근무 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정됐어요. 제가 주간이면 선배는 야간, 제가 야간이면 선배는 주간. 의도적인 배치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선배 얼굴을 못 본 게 닷새째였어요. 여섯째 날 밤이었습니다.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의무실 문이 열렸어요. 정난 선배였습니다. 선배는 근무 시간이 아니었어요. 선배는 주간이었으니까요. 이 시간에 여기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배가 문을 닫았어요. CCTV를 확인하듯 천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 왔어요. 따라와. 선배가 제 손을 잡고 의무실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뒷문은 약품 보관실로 이어지는 문이었어요. 약품 보관실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카메라가 없는 공간이었어요. 약품 보관실 안에서 선배가 말했습니다. 소곤거리는 목소리로요. 입을 제 귀에 가까이 대고 말하셨어요. 나도 처음엔 너처럼 아무것도 몰랐어. 선배의 숨결이 귀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말은 차가웠습니다. 여기 온 지 5년이야. 처음 1년은 너처럼 의무실에서만 일했어. 2년째부터 그 방에 들어가게 됐지. 3년째에는 혼자서 기록을 작성했고 4년째에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가르쳤어. 선배가 잠깐 멈췄어요. 5년째인 지금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어.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아졌거든.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선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약품 보관실 비상등의 붉은 빛에 선배의 눈동자가 젖어 있었어요. 저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요. 선배, 왜 저를 여기 추천했어요? 그 순간 선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까까지 떨리던 목소리가 멈췄어요. 선배의 입술이 꾹 다물렸습니다. 3초? 긴 3초였어요. 그리고 선배가 말했습니다. 추천한 게 아니야.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떨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너를 보호하려고 데려온 거야. 보호? 그 단어가 이상했습니다. 이곳에 데려오는 게 어떻게 보호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선배가 설명해 줬습니다. 짧게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내 아버지가 진료했던 간부 중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면서 내 아버지를 치료했던 의료진 전체가 감시 대상에 올랐어. 너도 포함해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왕진 가방, 감자 3개의 도시락, 그 평범한 삶이 누군가의 명단 위에 올라 있었다는 거였어요. 내가 너를 호위사령부 의무실로 데려온 건 바깥에 두면 더 위험하니까. 여기 안에 있으면 적어도 내 눈이 닿는 곳에 있으니까. 선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도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놓지 않겠다는 힘이요. 미안해, 유진아. 더 좋은 방법이 없었어. 선배는 그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놓고 약품 보관실을 나갔어요. 발소리가 복도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약품 냄새가 가득한 그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에탄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포르말린 냄새가 그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약품 보관실의 냄새는 수술실의 냄새와 닮아 있었어요. 선배가 5년 동안 맡아온 냄새, 선배가 5년 동안 견뎌온 것들, 그 무게가 선배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는 그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배는 저를 추천한 게 아니었어요. 보호하려고 데려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라는 건 감옥 안에 함께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정난 선배는 그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말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린 사람처럼요.
정난 선배가 사라진 건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점호에 선배가 나오지 않았어요. 선배는 한 번도 점호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이상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점호를 진행하는 상관도, 옆에 서 있는 경비병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처럼요. 점호가 끝나고 의무실로 갔습니다. 선배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가운이 걸려 있어야 할 옷걸이가 비었고 선배가 쓰던 펜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도 비었습니다. 청진기도 없었어요. 선배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상관에게 물었어요. 정난 선배 어디 갔습니까? 상관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전출됐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사라졌을 때와 같은 말. 전출. 그 한 단어로 사람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였어요. 어디로 전출됐습니까? 상관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이 저를 보고 있었지만 저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벽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거야. 대화가 끝났습니다. 더 물을 수 없었어요. 물으면 제가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의무실 근무를 마치고 선배의 사물함으로 갔습니다. 탈의실에 사물함이 줄지어 있었어요. 선배의 사물함은 3번째 줄 5번째였습니다.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21번.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혜진이 때처럼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가운도 없고 양말도 없고 사진도 편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선배가 사물함 바닥에 뭔가를 숨기는 습관이 있다는 걸요. 선배가 약품 보관실에서 제 손을 잡던 날, 저는 선배의 손가락에 작은 종이 조각이 끼어 있는 걸 봤었거든요. 사물함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스테인리스 바닥이 차가웠어요. 손끝으로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왼쪽 앞 구석,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른쪽 앞 구석, 역시 없었습니다. 왼쪽 뒤 구석에 손끝이 닿았을 때 뭔가가 있었어요. 바닥판과 옆면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에 뭔가가 끼워져 있었어요. 손톱으로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어요. 접혀 있었습니다. 크기가 3~5cm, 손가락 2개로 잡아야 할 만큼 작았어요. 펼쳤습니다. 선배의 글씨였어요. 선배의 글씨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약품 라벨에 쓰는 글씨와 같았어요. 작고 정확한 글씨, 2줄이 적혀 있었어요. 첫째 줄, 미안해. 너를 여기 데려와서. 그 한 줄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선배가 저를 보호하려고 데려왔다고 했었잖아요. 그 보호가 결국 이렇게 끝난 거였습니다. 선배는 사라지고 저만 남은 거였어요. 눈물을 닦고 둘째 줄을 봤습니다.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1423.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423. 수술실 벽에 있던 목록과 같은 형식이었어요. 앞 2자리, 뒤 2자리. 이름이 아닌 번호. 정난 선배가 적은 2번호는 누구의 번호였을까요? 선배 자신의 번호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제게 전하고 싶었던 누군가의 번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가능성은 2번호가 선배에게 새로 부여된 번호라는 거였어요. 선배가 더 이상 간호장교가 아니라 번호로 불리는 사람이 됐을 가능성, 관리 대상이 됐을 가능성, 그 생각이 머리를 치는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선배는 5년 동안 이곳을 견뎠어요. 5년 동안 그 방에 들어가고 기록을 작성하고 새로 오는 사람을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제가 오자
저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 선배가 번호가 됐어요. 쪽지를 손에 쥔 채 저는 사물함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의 차가움이 무릎을 통해 올라왔어요. 하지만 추운 줄 몰랐습니다.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만 가득했어요. 나가야 한다. 이곳을 나가야 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저도 번호가 됩니다. 선배처럼 사물함이 비워지고 이름이 명단에서 지워지고 아무도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쪽지를 가운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가위 옆에요. 47g의 가위와 3~5cm의 쪽지. 그 두 가지가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사물함을 닫았어요.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선배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어요. 쪽지를 손에 쥔 채 저는 처음으로 이곳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저도 번호가 됩니다. 정난 선배가 사라진 뒤 저는 매일 밤 그 방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수술실 벽에 붙어있던 11개의 번호, 빨간 줄이 그어진 3개, 그리고 선배가 남긴 쪽지의 번호 1423.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건지 알아야 어디로 도망칠지 정할 수 있으니까요. 야간 당직 때를 기다렸습니다. 교대 시간 7분. 그 7분이 제게 남은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새벽 3시 경비병이 초소로 이동하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양말 차림으로 복도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3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벽에 목록을 받고, 두 번째는 수술을 보조했고, 세 번째인 이번에는 기록장을 봐야 했어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자물쇠 2개가 모두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물쇠의 열쇠가 의무실 약품 보관실, 세 번째 서랍 뒤편에 테이프로 붙어 있다는 걸요. 정난 선배가 약을 꺼낼 때 항상 그 서랍을 유독 오래 열고 있었거든요. 선배의 3초 멈춤을 떠올렸습니다. 그 3초 동안 선배가 본 건 복도 끝이 아니라 서랍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열쇠 2개. 첫 번째 자물쇠를 열 때 손이 떨렸어요. 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것 같아서 멈췄어요. 3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자물쇠를 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실 안은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붉은 빛 아래로 수술대가 보였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없었어요. 벽에 목록으로 갔습니다. 11개의 번호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번호가 3개에서 4개로 늘었어요. 세로 줄이 그어진 번호는 1208이었습니다. 그리고 목록 아래쪽에 새 번호가 하나 추가되어 있었어요. 1423. 선배 쪽지에 적혀 있던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1423이 목록에 새로 올랐다는 건 누군가가 새로 이 시스템에 들어왔다는 뜻이었어요. 선배가 그 번호를 쪽지에 남겼다는 건 그 번호가 선배 자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7분 중 이미 3분이 지났어요. 수술대 옆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찾아야 할 건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류함 맨 아래에 두꺼운 장부가 있었어요. 기록장이었습니다. 기록장을 꺼냈어요. 페이지가 47장이었습니다. 각 페이지에 번호가 적혀 있었고 번호 옆에 날짜가 2줄로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날짜는 시작일, 두 번째 날짜가 있는 번호도 있었고 없는 번호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짜가 있는 번호 옆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두 번째 날짜가
끝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첫 번째 날짜와 두 번째 날짜 사이의 간격. 짧은 건 석 달, 긴 건 14달, 평균적으로 8달이었습니다. 8달. 한 번호가 이 시스템에 머무는 평균 기간이 8달이라는 뜻이었어요. 8달이 지나면 빨간 줄이 그어지고 새 번호가 추가되는 거였습니다. 기록장을 넘겼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가까워졌을 때 한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903. 그 번호의 시작일은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다른 번호들보다 훨씬 이전. 그리고 두 번째 날짜가 없었습니다. 빨간 줄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필로 쓴 작은 글씨. 의무실 전환. 903. 의무실 전환.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됐어요. 정난 선배. 선배는 간호장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간호장교로 온 게 아니었어요. 선배는 이 시스템 안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번호로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903. 그게 선배의 원래 번호였습니다. 선배가 의무실 전환이 된 건 이 시스템에서 빠져나온 거였어요.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번호에서 이름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장교가 됐어요. 하지만 이제 선배에게 새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1423. 선배가 다시 시스템 안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었어요. 이름을 되찾았다가 다시 빼앗긴 거였습니다. 기록장을 닫았어요. 제자리에 넣고 서류함을 닫았습니다. 열쇠로 문을 잠그고 복도를 걸었어요. 남은 시간이 1분 30초였습니다. 당직실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어요. 가위를 꺼냈습니다. 정난 선배가 제게 가위를 건넨 이유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야. 그 말은 의료기술에 대한 격려가 아니었어요. 살아남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서 나가라는 뜻. 903이었던 사람이 번호에서 벗어난 뒤 다음 사람에게 건넨 마지막 메시지. 사람을 살리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너 자신을 살리라는 뜻이었습니다. 탈출을 결심하고 나서도 바로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호위사령부 안에서 그냥 걸어나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정문에 경비병이 4명, 후문에 2명, CCTV가 건물 외부에만 12대, 그리고 울타리 위에 철조망. 이곳은 밖에서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안에서 나가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전출 신청. 정당한 사유로 전출을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이 건물을 나가는 것. 나간 뒤에 도망치는 것. 사유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유는 가족의 위독이었어요. 며칠 전 보급 담당이 말해준 게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말.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유로 쓸 수는 있었습니다. 전출 신청서를 썼어요. 양식이 2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에 소속과 계급과 이름, 두 번째 장의 사유. 사유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위독, 함경북도 자택 방문 필요. 글씨가 떨렸어요. 펜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47g의 가위를 가운에 넣고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가위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면 안 돼. 신청서를 상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상관은 서류를 받아서 한참 봤어요. 고개를 들지 않고 첫 번째 장부터 두 번째 장까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서랍에 넣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 대기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14일. 전출 심사에 보통 2주가 걸린다고 했어요. 그 2주 동안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약을 조제하고 진료 기록을 작성하자마자 내놓고 같은 의무실에 후배가 있었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보다 2달 후에 배치된 간호장교였어요. 24살, 밝은 아이였습니다. 웃을 때 볼에 보조개가 생기는 얼굴이었어요. 수진이는 아직 그 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문에 대해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정난 선배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도 전출이래요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대기기간 8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야간 근무가 끝나고 교대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와 둘만 의무실에 있었어요.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말해야 하는지, 말하면 수진이도 위험해지는 거였어요. 모르는 게 안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이것을 안고 나가는 건 너무 무거웠어요. 선배가 쪽지에 미안해라고 쓴 이유를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혼자 아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거였어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어요. 번호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곳에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수진이의 보조개가 사라졌어요. 웃음이 얼굴에서 사라지는 걸 그렇게 선명하게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보조개가 있던 자리에 주름이 생겼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기록장에서 본 번호의 패턴을 설명했어요. 8달 주기, 빨간 줄의 의미, 시작일과 끝 날짜. 수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의무실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30초, 1분.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선배, 나갈 수 있어요? 그 질문이 대답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이제 알게 된 거였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나갈 거야. 저는 말했어요. 전출 신청 냈어. 수진이의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두려움인지 희망인지 둘 다인지 모르겠어요. 선배가 나가면 저는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 하나 나가는 것도 성공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신청서를 낸 다음 날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상관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전출이 승인됐습니다. 상관이 웃으면서 서류를 건넸어요. 어머니 빨리 낫기를 바란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서류에 찍힌 도장이었습니다. 붉은직인, 처음 배치 통보서에 찍혀 있던 것과 같은 색이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동행한다. 예상했던 조건이었어요. 호위사령부에서 나가는 사람을 혼자 보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감시가 붙는 건 당연했어요. 동행 요원은 한 명이었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군복이 아닌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간인처럼 보이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허리춤에 무전기가 꽂혀 있었고 걸음걸이가 군인이었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찍는 걸음. 평양역에서 기차를 탔어요. 함경북도 청진까지 가는 완행열차였습니다. 소요시간 18시간. 7호차에 좌석을 배정받았어요. 기차 안은 낡았습니다. 좌석 천이 찢어져 있었고 창문에 금이 가 있었어요.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함경북도로 가는 기차는 평양 시내를 다니는 기차와 달랐어요. 국가가 관심을 두지 않는 노선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통로를 사이에 두고요. 시선이 항상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을 때도 닫힌 눈 아래로 시선이 느껴졌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 시내를 빠져나가는 동안
창밖으로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깨끗한 건물들, 선전 벽화가 그려진 건물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리, 평양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어요. 겨울이라 논밭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덮인 빈 들판, 가끔 농가가 보였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과 연기가 나지 않는 집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기가 나지 않는 집은 비어 있는 건지 불을 못 대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탈출 지점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청진까지 중간에 정차하는 역이 7군데였어요. 순천, 함흥, 신포, 단천, 김책, 길주, 청진. 강역에서 정차하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짧은 데는 3분, 긴 데는 15분. 청진역 정차 시간이 8분이었어요. 청진은 함경북도였습니다. 두만강과 가장 가까운 큰 도시, 청진에서 두만강까지 47km, 청진역에서 내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냥 내리면 안 됐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옆에 있으니까요. 화장실을 핑계로 쓰기로 했습니다. 기차가 청진역에 정차하기 10분 전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했어요. 요원이 따라왔습니다. 화장실 앞까지요. 기차 화장실은 7호차 끝에 있었어요. 문이 하나.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창백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어요. 기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진역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기차가 완전히 멈추기 직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차체가 흔들렸습니다. 지금이었어요. 화장실 반대편에 비상 통로가 있었습니다. 객차와 객차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 통로요. 화장실 옆문으로 나가면 연결 통로를 통해 6호차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6호차에는 반대편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옆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기차가 청진역 플랫폼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플랫폼 높이가 1.2m. 뛰어내리면 무릎에 충격이 가지만 못 내릴 높이는 아니었습니다. 6호차 반대편 출입문을 열었어요. 플랫폼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짐을 든 사람, 아이를 안은 사람. 평범한 역의 풍경이었습니다. 뛰어내렸어요. 무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사람들 사이로 걸었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으려고 했어요. 뛰면 눈에 띄니까요. 역 출구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30m, 20m, 10m.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됐어요. 돌아보는 순간 멈추게 되니까요.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절대 돌아보면 안 됐어요. 역 출구를 빠져나왔습니다. 청진 시내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이미 져서 거리가 어두웠어요.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사이사이가 어둠이었어요. 그 어둠 속으로 걸었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뛰지는 않았어요. 뛰는 사람은 눈에 띄니까요. 이 도시에서 뛰는 사람은 도둑이거나 도망치는 사람뿐이었습니다. 큰 도로를 피했어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진의 골목은 좁았어요. 사람 둘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었습니다. 벽돌 벽 사이로 찬바람이 불었어요. 바람 소리가 사람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1시간을 걸었어요. 방향은 장마당 쪽이었습니다. 장마당은 브로커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두만강을 건너려면 브로커가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강까지 가는 길도 강을 건너는 방법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장마당은 닫혀 있었습니다. 겨울 저녁에는 장이 일찍 파했어요. 빈 좌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눈이 쌓인 좌판 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폐가를 찾았습니다. 장마당 뒷골목에 지붕이 반쯤 무너진 집이 있었어요. 문이 없었습니다. 문틀만 남아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흙이었어요. 얼어 있었습니다. 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운 안에 넣어둔 가위가 가슴에 닿았어요. 47g의 차가운 금속.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영하 12도. 숨을 쉬면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손가락 끝이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발가락도요. 몸을 웅크리면 조금 따뜻해졌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새벽이 왔습니다. 장마당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좌판에 물건을 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기침 소리, 생활의 소리였어요. 폐가에서 나왔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어요. 무릎이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풀었어요. 장마당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로커를 어떻게 찾는지는 호위사령부에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간부 진료를 하면서 간부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장마당 뒷골목 세 번째 집에 가면 중국 물건 파는 사람이 있다. 그 중국 물건 파는 사람이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집을 찾았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눈이 날카로웠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요? 강을 건너야 합니다. 남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경계에서 계산으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은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게 있었습니다. 호위사령부에서 나올 때 의무실 약품 보관실에서 챙겨온 게 있었어요. 약품 봉지 5개, 항생제 2봉지, 진통제 2봉지, 해열제 1봉지. 이 약품들은 평양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에서는 금보다 비쌌어요. 약품 봉지를 꺼냈습니다. 남자가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하나씩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약품 이름을 읽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면 된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이야. 기다리면 안 돼. 왜 오늘 밤이냐고 물었더니 남자가 말했습니다. 보이부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 평양에서 연락이 왔을 거야. 내일이면 청진 전체에 수배가 깔려.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심장이 빨라졌어요. 오늘 밤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저녁 8시에 장마당 뒷문 앞에서 만나. 거기서 차가 태워줄 거야. 차가 가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강이 얼었어. 걸어서 건너는 거야. 저녁 8시 장마당 뒷문 앞에 섰습니다. 어둠이 완전했어요. 가로등이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달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어요. 트럭이 한 대 왔습니다. 짐칸에 천막이 쳐져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브로커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요.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거든요. 짐칸 천막을 열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2명 있었어요. 둘 다 여자였습니다. 한 명은 저보다 나이가 좀 있어 보였어요. 30 중반쯤. 아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5살로 보였어요. 다른 한 명은 20살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어려 보였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저는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천막이 닫혔어요. 어둠이 됐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짐칸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몸이 이리저리 쏠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트럭 엔진 소리와 바퀴가 돌을 밟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천막이 열렸어요.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함경북도의 겨울바람이었습니다. 평양의 바람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얼굴을 때리는 게 아니라 뼈를 깎는 바람이었습니다. 앞에 강이 보였어요. 두만강, 얼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얼음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곳곳에 검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얼음이 얇거나 금이 간 곳이었어요. 그 위를 밟으면 빠지는 거였습니다.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어요.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어요. 그 불빛까지의 거리가 200m쯤 됐습니다. 200m, 걸으면 3분. 하지만 그 3분이 세상에서 가장 긴 3분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어요. 검은 부분 피해서 가. 빨리. 소리내면 안 돼. 3명이 강 위에 섰습니다. 저와 아이 사진을 아는 여자와 입술이 파란 어린 여자. 얼음 위를 걸었어요. 첫 발을 디딜 때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무게를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두 번째 발, 얼음이 버텼습니다. 세 번째 발, 네 번째 발, 앞에서 아이 사진을 아는 여자가 걸었어요. 제가 가운데, 어린 여자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30분을 걸었을 때였어요. 건너편 불빛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반쯤 왔어요. 100m 남았을 때 뒤에서 빛이 켜졌습니다. 서치라이트, 북한 쪽 초소에서 강 위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하얀 빛이 얼음 위를 훑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멈췄어요. 3명 모두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얼음의 차가움이 가슴을 통해 온몸으로 퍼졌어요. 얼음 두께가 약 15cm, 그 15cm 아래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물이요. 서치라이트가 지나갔어요. 일어났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린 여자가 미끄러졌어요. 얼음 위에서 발을 헛디딘 거였습니다. 넘어지면서 얼음을 짚었어요. 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에 금이 가는 소리였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발,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였어요. 총알이 어디에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음인지 물인지. 하지만 소리는 확실히 들렸어요. 어린 여자가 얼음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총에 맞은 건지 미끄러진 건지 어둠 속에서 확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에 여자가 돌아봤어요. 저도 돌아봤습니다. 선택해야 했어요. 쓰러진 사람을 끌고 가면 속도가 느려지고 서치라이트가 다시 올 때 3명 모두 보입니다. 셋 다 죽어요. 두고 가면 둘은 살 수 있었어요. 3초? 세상에서 가장 긴 3초였습니다. 쓰러진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총에 맞은 게 아니라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다친 거였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정난 선배의 손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요. 놔두고 가요. 20살도 안 된 아이가 두만강 얼음 위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잡고 있었어요.
놓아야 했습니다. 놓지 않으면 셋 다 죽으니까요. 가위가 가슴에 닿았어요. 47g. 정난 선배가 준 가위. 선배가 말했잖아요. 너 자신을 살리라고. 저는 그 손을 놓았습니다. 그 감각이 지금도 손바닥에 남아 있어요. 차가운 손가락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감각.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쪽 땅에 발이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함께 건넌 여자도 옆에 쓰러졌어요. 아이 사진을 여전히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입에서 하얀 김이 폭발하듯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1분. 숨을 고르는데 1분. 그런데 그 1분도 사치였습니다. 중국 쪽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서치라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2개. 나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공은 순찰이었어요. 브로커가 말해준 게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약속한 지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200m, 150m, 일어나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섰어요. 옆에 여자도 일어났습니다. 강둑 아래로 내려갔어요. 갈대밭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갈대가 말라 있었어요. 그 마른 갈대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갈대줄기가 얼굴을 긁었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문자 그대로 숨을 멈춘 거예요. 입에서 김이 나오면 보일 수 있으니까요. 영하 20도의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고 버티는 게 가능한지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0초. 손전등 불빛이 머리 위를 지나갔어요. 갈대줄기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빛이 제 발끝에 닿을 뻔했어요. 발을 1cm 더 웅크렸습니다. 손전등이 지나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40초 만에 숨을 내쉬었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갈대밭에서 나왔어요. 차가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지 아니면 공안 순찰 때문에 오지 못한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중국 땅이었지만 안전하지 않았어요. 탈북자가 잡히면 강제 북송, 북송되면 수용소,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제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 밖이었습니다. 젖은 옷이 얼기 시작했어요. 강을 건너면서 무릎까지 물에 빠진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없었어요. 이대로 1시간만 더 있으면 동상이 오는 거였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비포장도로를 달려오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를 끈 채로요.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이 내렸어요. 여자였습니다. 조선족 여자.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두꺼운 속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이 사람도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짐칸에 올라탔어요. 천막 안은 어두웠습니다. 담요가 있었어요. 거친 질감의 담요. 몸을 감쌌습니다.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트럭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강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짐칸 안에서 저는 가운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가위가 있었습니다. 47g. 꺼냈어요. 어둠 속에서 가위의 윤곽이 보이지 않았지만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정난 선배. 선배는 903이었어요. 이 시스템의 번호로 들어왔다가 간호장교가 되어 빠져나온 사람. 이름을 되찾은 사람. 그 선배가 저에게 가위를 건넸어요. 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야.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완전히 알았습니다. 선배는 자신이 다시 시스템 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는 게 너무 많아진 사람은 언젠가 다시 번호가 된다는 걸요. 선배가 저를 데려온 건 자신이 사라지기 전에 누군가가 이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밖으로 가져가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가위는 의료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유언이었어요. 살아서 나가라는, 그리고 말해달라는. 선배는 저를 추천한 게 아니었어요. 보호하려고 데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전달하려고 데려온 거였어요. 진실을 가지고 나갈 사람. 선배가 선택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가위를 가슴에 대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심장 위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가위가 그 박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트럭 천막 틈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있었습니다. 함경북도의 별과 같은 별이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선배는 어디에 있을까요? 1423. 그 번호가 지금도 벽에 붙어 있을까요? 빨간 줄이 아직 그어지지 않았기를. 트럭이 달렸습니다. 저는 가위를 쥐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트럭 엔진 소리가 모든 걸 덮어주었습니다. 정난 선배. 저는 나왔습니다. 선배가 시킨 대로 살아서 나왔어요. 이제 말할 차례입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조선족 여자의 트럭은 국경에서 200km 떨어진 작은 마을까지 저를 데려다 줬어요. 그 마을에서 한 달을 숨었습니다. 조선족 가정집 다락방에서요.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의 순찰이 불규칙하게 있었거든요. 탈북자가 잡히면 강제 북송. 그 네 글자가 매일 밤 꿈에 나왔습니다. 한 달 뒤 브로커 연결이 다시 됐어요. 이번에는 다른 루트였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그 여정이 석 달이 걸렸습니다. 석 달 동안 4개의 나라를 지났어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서 산을 넘고 배를 탔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위를 꺼내 만졌어요. 47g. 그 무게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언어가 바뀌어도 그 무게는 같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건 강을 건넌 지 넉 달 뒤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두만강 얼음 위에서 주저앉았던 것처럼 공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일어나도 되는 바닥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바닥이요. 한국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회에 대해 배웠어요. 신호등이 뭔지, 지하철이 뭔지, 편의점에서 물건을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들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드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복도가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 복도 끝 철문, 수술대 위에 번호 팔찌. 매일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어요. 교대 시간이었거든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라는 걸 알면서도 몸은 아직 호위사령부에 있었어요. 간호사 자격을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간호 경력이 한국에서 바로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시험을 다시 봐야 했습니다. 공부했어요. 한국 의학 용어를 외웠습니다. 약품 이름이 다른 게 많았어요. 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독하는 순서, 봉합하는 각도, 0.5도,
시험에 합격했어요. 서울의 한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첫 출근날 로커를 배정받았어요.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가운을 입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호위사령부 첫날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겁지 않았어요. 같은 흰 가운인데 무게가 달랐습니다. 수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새 가위를 건넸습니다. 수술용 가위. 포장을 뜯으니 반짝거렸어요. 무게를 재봤습니다. 52g. 정난 선배의 가위보다 5g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로커를 열었습니다. 가방에서 선배의 가위를 꺼냈어요. 47g.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날이 조금 무뎌져 있었어요. 두만강을 건널 때 품속에 있었던 가위. 석 달 여정을 함께한 가위. 새 가위와 나란히 놓았어요. 52g과 47g. 반짝이는 가위와 손때 묻은 가위. 그 두 개를 나란히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로커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선배, 저는 나왔어요. 선배가 준 가위를 들고 나왔습니다. 선배가 시킨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말할 준비가 됐습니다. 증언을 시작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어요. 인권단체의 요청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두 가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마이크를 켜기 전에 가위를 한번 만졌어요. 47g. 선배의 체온은 이미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배의 말은 남아 있었어요.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첫 문장을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진짜로 죽습니다. 11개의 번호, 빨간 줄이 그어진 번호들, 8달 주기, 903, 1423, 전부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전부요. 선배가 제게 전달한 것을 전부요. 증언이 끝나고 카메라가 꺼졌을 때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아프신 게 나으셨는지, 아직도 감자를 삶아 도시락을 싸시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살아있어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배가 건넨 47g의 가위가 아직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정난 선배, 저는 살아서 나왔어요. 선배가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이제 선배의 번호 위에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기를 1423이 아닌 정난이라는 이름으로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저는 매일 아침 가위 2개를 봅니다. 52g짜리 새 가위로 사람을 살리고 47g짜리 낡은 가위로 선배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제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선배가 그랬잖아요. 떨리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